지금부터 KIFRS 1118호 재무제표 표시화 공시 공개 초안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세미나 사회를 맡은 회계기준원 김재호 회계기준 실장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 오늘 세미나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ISB는 작년 4월 손익계산서 표시화 공시 기준을 대폭 개정하여 IFRS 18 재무제표 표시화 공시를 공표하였습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영업손익이 새롭게 정의된다는 점, 그리고 우리나라 실무에서는 그 예가 드문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 측정치라는 개념이 사용된다는 점입니다. 회계기준원은 지난 2024년 12월 말에 IFRS 18에 대응하는 한국 채택 국제회계 기준인 KIFRS 1118호 재무제표 표시화 공시 재정 공개 초안을 발표하고 올해 4월 말까지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그동안 국내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다양한 의견 수렴 활동에서 식별한 IFRS 18 적용 관련 주요 쟁점 사항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허심탄회하고 건설적인 의견이 널리 공유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장소 제약으로 인해서 직접 참여하시는 분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였고 더 많은 분들께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온라인, 오프라인을 병행하여 진행됩니다. 오늘 세미나는 온라인으로 송출되고 현재 650여 분이 온라인 참여를 신청해 주셨습니다. 오늘 세미나의 녹화 영상은 회계기준원 홈페이지 및 유튜브에 게시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께 세 가지 안내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세미나 자료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화면 아래쪽에 다운로드 안내 문구를 클릭하시면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내에 계신 분들께서는 행사 현장에서 QR코드를 통해 자료를 내려받아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세미나가 진행되는 동안 Q&A 게시판에 질의를 올려주시면 주제 발표와 패널 토론이 모두 마무리되는 대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분을 미리 지정해 주시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에 계신 분들께서는 안내 데스크에 준비된 질의 양식에 질의를 적으셔서 저희 스태프들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인회계사 연수 인정을 받고자 하시는 분은 세미나가 끝나는 대로 반드시 로그아웃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계시는 화면 오른쪽 윗부분에 있는 웹이나 나가기라는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로그인 정보뿐만 아니라 로그아웃 정보가 모두 있어야 연수 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주제 발표와 토론에 앞서 오늘 세미나를 빛내기 위해 귀한 시간을 내주신 이윤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님의 기조 발언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이윤수입니다. KIFRS 18 공개 초안에 대한 세미나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준비하느라 고생하신 회계기준원 관계자분들 그리고 오늘 참석해 주신 상장기업과 회계업계 여러분에게도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KIFRS 18이 도입되면 기업의 성과를 보여주는 손익계산서 구조가 영업, 투자, 재무로 세분화되고 영업 손익도 새롭게 정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준은 2027년부터 글로벌하게 적용이 되며 재무 성과에 대한 기업 간 비교 가능성과 투자자 유용성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우리는 2011년 IFRS 전면 도입 당시부터 영업손익 개념을 별도로 정의하여 표시해온 저간의 고유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한국적 특수성을 IFRS 재단 측에 지속적으로 설명했고 우리 기업의 회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수정 도입 방안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는 마련이 되었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세 가지 수정 도입 방안에 대해 기업 의견을 듣고 전문가들 간 논의를 하는 자리입니다. 글로벌 회계 기준 변화를 보다 잘 이해하고 새로운 회계 기준이 국내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회계기준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 및 학계 전문가와 함께 IFRS 18의 연착륙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실무 작업반을 구성해서 산업별, 기업별 영향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청취해왔습니다. 작년 11월부터는
빅4 회계법인도 함께 참여하여 피감기업 입장에서 중요한 변동사항과 영향을 분석 안내하고 파급 영향에 대한 의견도 청취하였습니다. 또한 재무제표 작성자, 이용자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릴레이 간담회도 실시해 왔습니다. 금년 4, 5월에는 글로벌 수출기업, 조선, 해운, 에너지, 금융 등 주요 산업별 간담회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영업손익 개념 변동에 따른 관련 공시나 규제 기준에 대한 정비 작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신용평가 기관이나 금융 권역별 간담회도 개최하여 보완 필요 사항을 점검하겠습니다. 이러한 손익계산서 체계가 이제 변경이 되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회계 시스템도 개선해야 하므로 작성자 입장에서 부담이 어느 정도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3월 국내 기업들이 활용 중인 주요 회계 시스템 구축 회사들과 간담회를 실시하여 회계 시스템과 XBRL 양식의 업데이트 등 시스템 개선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회계 기준의 세부 사항을 조속히 확정하고 회계 시스템 회사가 제공하는 기본 표준 모델에 최대한 많은 기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IFRS 전면 도입국 지위를 유지하는 동시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업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세 가지 대안을 마련하였고 오늘 세미나에서 관련 토론이 진행될 것입니다. 특히 기업 측에서 적극적으로 그리고 가급적 구체적으로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IFRS 18 도입으로 작지 않은 변화가 예상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회계 투명성과 대외 신뢰도를 높이고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세미나가 발생 가능한 주요 이슈를 효과적으로 체크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회계기준원 이한상 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연단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큰 박수로 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회계기준원 이한상 원장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KIFRS 제1118호 재정공개초안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자본국장 시절부터 이 문제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속 보아주신 이윤수 증선위 사용위원님, 그리고 TF를 특별히 운영하면서 세심하게 이 문제에 접근해 주시는 우리 회계조팀 태현수 과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증선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IFRS 18이 정의하는 새로운 영업 손익은 그간 한국 채택국제회계 기준에서 널리 사용되어 온 영업손익의 개념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과 정보 이용자들에게 큰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그동안 회계기준원이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논의를 통해 식별한 쟁점 사항과 대응 방안에 대한 여러분들의 추가적인 견해와 관점, 그 목소리를 경청하고자 합니다. 회계기준원은 이러한 의견들을 반영하여 KIFRS 제1118호를 제정하여 올해 하반기에 최종 발표할 예정입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 개진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 세미나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발표는 회계기준원 이춘호 회계기준 2팀장과 유지성 선임연구원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두 분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회계기준원 유지성 선임연구원입니다. 지금부터 KIFRS 제1118호 재정공개초안 재무제표 표시화 공시 쟁점사항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차를 보시면 주요 쟁점사항을 소개하기 전에 기준서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목차에서 1번 개요와 공개초안 주요 내용까지는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이후 국내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과정부터
가장 핵심이 되는 쟁점 사항들은 이춘호 팀장님이 이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요로 넘어가서 이 기준서의 제정 목적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준서의 제정 목적은 IAS-1을 대체하는 기준서로 재무 성과에 대한 보고를 개선하는 것이고, 또 이 개선의 방향은 주로 이제 손익계산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IFRS에서는 IAS-1 재무제표 표시 기준서에서 표시 공시 요구사항을 다루고 있었는데, 그동안 이 IAS-1에 대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손익계산서의 형태, 내용이 다양하고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 측정치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고, 또 그리고 통합과 세분화된 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비교 가능성과 공시의 투명성, 또한 이해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IFRS 18이 제정되었습니다. IFRS 18은 IAS-1을 대체하는 기준서이며, 제정 과정에서는 재무제표에서 이해관계자와 정보를 커뮤니케이션하는 방법을 개선하였고, 기업의 성과를 분석, 비교할 수 있는 개선된 기준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제정 경과를 말씀드리면, IASB는 2008년 10월에 토론서 재무제표 표시에 대한 예비적 견해를 발표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19년 12월에 공개 초안 일반적 표시와 공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IASB는 공개 초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24년 4월 최종 기준서를 공표하였습니다. 이렇게 제정된 기준서 IFRS 18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손익계산서에 영업손익을 포함한 중간합계를 추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 측정치인 NPM을 공시하도록 하였고, 세 번째로 정보의 통합과 세분화를 요구하였습니다. IASB는 이러한 새로운 요구사항을 통해 보다 나은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재무정보의 유용성, 투명성, 비교 가능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기준서의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로 해당 시점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의무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개 초안 주요 내용으로 넘어가서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범주 분류와 중간합계,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 측정치, 정보의 통합과 세분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밖의 변경사항의 4가지 섹션으로 나누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범주 분류와 중간합계입니다. IFRS 18에서는 손익계산서의 범주 분류와 중간합계를 공시하는 새로운 요구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수익과 비용 범주를 구분하는 요구사항이 나온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손익계산서 내용과 형식이 다양하기 때문에 재무성과가 비교가 어렵다는 이해관계자들이 우려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IASB는 IFRS 18을 통해 새로운 요구사항을 개발하였습니다. 먼저 손익계산서에 포함된 수익과 비용을 영업, 투자, 재무, 법인세와 중단영업 중 하나의 범주로 구분하여 일관된 손익계산서 구조를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앞으로 설명드릴 내용은 가장 중요한 범주인 영업, 투자, 재무 범주에 초점을 맞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업손익과 재무손익 및 법인세 차감전 손익, 그리고 당기손익을 필수적인 중간합계로 공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때 영업손익은 영업범주로 분류되는 모든 수익과 비용을 포함하며, 재무손익 및 법인세 차감전 손익은 영업손익과 투자범주로 분류된 모든 수익과 비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새로운 중간합계를 보시면 영업손익은 기업의 전반적인 영업성과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재무범주 및 법인세 차감전 손익은 재무활동의 영향을 제외한 기업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오른쪽에 있는 사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범주인 영업범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범주는 기업의 영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과 비용을 포함합니다. 이 개념은 비경상, 비반복적인 손익까지 영업범주에 포함하고 있어 현재 우리나라가 쓰고 있는 KIFRS 영업손익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투자 재무 범주에 속하지 않은
자녀 수익과 비용이 모두 영업범주에 포함되어 매출 총이익에서 판관비를 차감한 현재 영업이익 개념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영업범주에 자녀 손익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모든 비즈니스 모델에 적용을 할 수 있고 또한 기업의 전반적인 영업활동 성과를 보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투자 범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범주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가 개별적으로 그리고 기업의 다른 자원과 독립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입니다. 예를 들면 투자 자산의 임대 수익 및 재평가 손익, 금융 자산의 이자 수익 및 공정가치 평가 손익, 그리고 지분 투자에 대한 배당금 및 공정가치 평가 손익이 이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로 관계기업, 공동기업 및 비연결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입니다. 여기에는 지분법 손익과 공정가치 평가 손익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이 투자 범주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은 재무 범주에 해당하는 손익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 범주에 해당하는 손익으로는 자금 조달에만 관련되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부채의 모든 수익과 비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차입금의 이자 비용, 채무 상품에서 발생하는 공정가치 평가 손익, 부채의 재고로 인해 발생하는 손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자금 조달에만 관련되지 않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부채의 이자 비용 및 이자율 변동 효과가 이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면 리스 부채 이자 비용, 확정급여 부채 순이자 비용이 이 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장표에서는 IFRS 18 손익계산서에서 정의하는 영업손익과 현행 K-IFRS 영업손익을 비교하는 장표입니다. 먼저 오른쪽에 있는 현행 손익계산서부터 보시면 수익에서 매출 원가를 차감할 경우 매출 총이익이 나오고 여기서 판매 및 관리비를 빼면 영업손익이 도출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영업의 손익 항목으로서 지분법 손익, 무형자산 손상차손, 유형자산 처분이익, 그리고 이자 비용 등이 표시가 됩니다. 여기서 영업손익에서 영업의 손익을 가감하면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나오고 법인세 비용을 반영을 하면 당기 순이익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IFRS 18 도입 이후에도 당기 순이익의 개념은 종전과 동일합니다. 왼쪽 표를 보시면 현재 영업의 손익에 해당하는 부분이 일부 영업손익에 포함되거나 현재 영업손익에 포함되는 항목이 투자 또는 재무범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왼쪽 손익계산서에서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영업과 관련된 무형자산 손상차손과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영업범주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분법 손익이 투자범주로 분류되고 차입금 및 리스부채 이자 비용, 그리고 퇴직급여 이자 비용이 재무범주로 분류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반 제조업의 손익계산서를 살펴보았고 다음 장표부터는 특정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표시 및 공시 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한 주된 사업 활동을 영위하는 기업에는 앞서 말씀드린 일반적인 범주 분류와 다르게 조금 더 특수한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객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 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기업이 투자 또는 재무범주로 분류했을 손익을 영업범주로 분류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장표부터는 특정한 주된 활동을 하는 기업, 그리고 주된 사업 활동으로 고객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기업, 그리고 특정 주된 사업 활동을 하는 기업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의 분류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고 기존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개 초안 검토 보고서에 자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손익계산서 중간 합계와 영업 범주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고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 측정치인 NPM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PM을 도입하게 된 배경부터 말씀드리면 과거 일부 기업의 경우 나름대로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 측정치를 공시하고 있었는데 투자자들은 이러한 측정치가 유용하지만 구체적인 계산 방법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우려사항을 제시하였고 IASB는 이러한 의견에 대해 NPM 개념을 도입하여
투명한 공시를 유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결과 IFRS 18에서는 NPM 관련 요구사항을 개발하여 이를 식별하는 절차와 공시 요구사항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무에서 개념적으로 NPM과 유사하게 사용되는 넌갭 측정치의 사례로는 수정 영업손익, 수정 EBITDA 등이 있습니다. IFRS 18에서 NPM은 이 장표에서 언급하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수익과 비용의 중간 합계로 정의합니다. 먼저 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고 공개적인 의사소통, 예를 들어 IR 활동 등에 사용되는 수치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기업 전체의 재무성과 측면에 대한 경영진의 견해를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IFRS에서 특별히 표시나 공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면서 IFRS에서 명시한 예외사항에도 해당하지 않는 중간합계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러한 예외사항에 해당하여 NPM에 들 수 없는 수치의 사례로는 매출 총이익 및 이와 유사한 중간합계, 유무형자산 상각비 및 손상차손 차감 전 영업손익, 영업손익과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 처리하는 모든 투자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 법인세 비용 차감적 손익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IASB는 이와 같이 원활한 실무 적용을 위해 NPM 식별을 위한 의사결정 트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 역시 기준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공개 초안 검토 보고서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NPM 공시 요구사항으로 넘어가서 IFRS 18에서는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오해를 일으키지 않는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NPM을 설명해야 하며 NPM 수치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영진의 관점에서 NPM이 전달하는 재무성과와 NPM이 재무성과에 대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NPM의 상정 방법, NPM과 IFRS에서 명시한 중간 합계와의 차이 조정 내용을 공시해야 합니다. 이때 각 조정 항목별 법인세 효과와 비지배 지분에 대한 효과를 포함해서 공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구사항을 반영한 공시 사례는 이 장표에서 자세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IASB는 NPM 식별 요건과 요구사항을 새롭게 도입하여 이와 같이 경영진이 정의하는 성과 측정치의 투명성을 증가시키고 IFRS에서 정의한 중간 합계에서 출발하여 NPM을 산정하는 방법을 자세히 공시함으로써 도출 과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제로 정보의 통합과 세분화 요구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재무제표와 주석의 역할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재무제표의 역할은 재무제표에 인식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및 현금 흐름에 대한 구조화된 요약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현금 흐름에 대해 이해하기 쉬운 개요를 제시하고 기업 간, 기관 간 비교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주요 재무제표의 역할입니다. 한편 IFRS는 주석의 역할이란 주요 재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요 재무제표에 포함된 항목을 재무제표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재무제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주요 재무제표를 보완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준서에서는 통합과 세분화에 대한 새로운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유되는 특성에 따라 인식된 항목을 통합화돼 공유되지 않는 특성을 기준으로 세분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명칭, 즉 레이블이라는 용어를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개정 과목에 대해 보다 의미 있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더 유용한 명칭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만 기타라는 명칭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타 영업비용 등 가능한 한 구체적인 명칭을 공시할 때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 장표에서는 통합된 항목에 대한 유용한 명칭과 공시되는 정보를 결정하기 위한 방법을 도식화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IFRS 18에서는 비용의 성격과 기능의 특성을 고려하여 손익계산서의 기능별 또는 성격별 분류 중 하나의 방법으로 영업비용을 표시하되 혼합 표시도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혼합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각 항목에 어떤 비용이 포함되는지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항목에 대한 설명을 공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익계산서에 영업비용을 기능별로 표시한 경우 그 금액을 성격별로도 공시하여야 합니다. 특히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종업원급여, 손상차손, 재고자산 평가손실 이 5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반드시 매출원가, 연구개발비, 판매관리비로 나눠서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시한 금액의 일부가 자산 장부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사실에 대한 비계량적 설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장표에서는 성격별 영업비용의 공시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지침과 공시 규정의 효과는 정보의 통합 방법 그리고 결정에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의 투명성과 유용성도 개선될 것이라고 IASB는 기대하였습니다. 공개 초안 주요 내용의 마지막으로 그 밖의 변경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 표시 공시에 대한 전반적인 요구사항이 바뀌면서 다른 기준서에 미치는 영향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현금 흐름표 관련 요구사항에 대한 개정입니다. 기존에는 현금 흐름표 작성 시 당기 순이익에서 출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개정으로 인해 영업손익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의 간접법 계산을 위한 출발점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특정한 주된 사업활동을 영위하지 않는 기업의 경우 이자 수취는 투자활동, 이자 지급은 재무활동, 배당금 수취는 투자활동, 배당금 지급의 경우 재무활동으로 분류합니다. 그러나 특정한 주된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이자 수취, 지급, 배당금 수취는 손익계산서에서 분류한 범주와 동일한 범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배당금 지급 같은 경우에는 재무활동으로 분류하도록 합니다. 이상으로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는 이춘호 팀장님께서 국내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과정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회계기준원의 이춘호 팀장이라고 합니다. 앞서 발표해 주신 유지성 선임연구원에 이어 저는 국내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과정과 재정 공개초안의 주요 쟁점사항, 기타 쟁점사항 및 향후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기준원은 그동안 다양한 국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서 새로운 회계 기준인 IFRS 18을 국내에 원활히 정착시키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해왔습니다. 먼저 24년 4월에 IASB의 IFRS 18 발표에 맞춰서 IASB 위원장을 한국에 초청하여 간담회와 세미나를 개최하고 한국의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IASB에 전달했습니다. 24년 5월에는 투자자 및 기업 간담회를 실시했고 IFRS 18 적용에 관한 설문조사도 실시했습니다. 24년 6월부터는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상장협 등 유관기관과 함께 IFRS 18 실무지원 도입 작업반을 구성해서 IFRS 18을 연착륙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해 왔습니다. 또한 24년 6월과 7월에 걸쳐 IASB 스태프와의 직접 논의를 통해 현행 KIFRS 영업손익을 IFRS 18에 적용한 손익계산서에서 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습니다. 24년 10월에는 코스닥 라운지에 참가해서 코스닥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24년 12월에는 IFRS 18에 대응하는 제1100 KIFRS 제1118호 재정 공개초안을 발표하고 25년 4월 말까지 공개초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25년 2월과 3월에는 정밀 역량 분석을 실시했고요. 애널리스트 간담회, 비금융 지주사 간담회도 개최했습니다. 25년 4월 말부터는 산업별 간담회와 여신기관 및 신평사에 대한 간담회도 실시하고 설문조사도 추가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최근에 수행한 활동을 설명드리면 25년 2월에 국내 4대 회계법인이 감사 중인 회사들을 대상으로 공개초안에서 제시된 주요 쟁점사항, 시스템 구축 관련 사항, NPM 등에 대해 정밀 역량 분석을 실시했고요. 25년 3월에는 애널리스트 간담회와 비금융 지주사 간담회를 개최해서 공개초안에서 제시된 주요 쟁점사항, 이용자나 지주사 입장에서 식별한 쟁점사항 등을 논의했습니다. 다음으로 KIFRS 제1118호의
세 가지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이러한 주요 쟁점 사항을 식별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사항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경상적인 영업손익의 변기 방법. 둘째, 경상적인 영업손익의 변기 기간. 셋째, 조기 적용의 허용 여부입니다. 먼저 경상적인 영업손익의 변기 방법과 관련해서 재정공개초안에서 제시한 네 가지 대안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대안 A가 E는 경상영업손익을 별도로 정의하고 손익계산서에 영업범주 내에 중간합계로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공시하는 방안입니다. 대안 3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KIFRS 제1001호의 현행 영업손익을 주석으로 공시하는 방안입니다. 대안 A부터 대안 2, 대안 3은 경상적인 성격을 가지는 영업손익인 경상영업손익 또는 현행 KIFRS 영업손익을 KIFRS 제1118호에 따른 영업손익에 추가해서 표시하거나 공시하는 방안이고요. 반면에 대안 4는 KIFRS 제1118호에 따른 영업손익만을 표시하는 방안입니다. 이렇게 제1118호에 따른 영업손익만을 표시하더라도 경상영업손익이나 현행 KIFRS 영업손익을 NPM으로 활용하여 공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각 대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안 1은 경상영업손익을 별도로 정의하고 이를 손익계산서 내에 중간합계로 표시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경상영업손익이라고 하는 것은 제1118호에 따른 영업손익에서 비경상적 항목을 차감한 금액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비경상적 항목은 예측가치가 제한되는 수익과 비용으로서 발생 원인 및 발생 빈도를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이 대안에 따르면은 한 문단을 추가합니다. 그리고 경상영업손익을 정의해서 손익계산서에 중간합계로 표시해야 하고 비경상적인 수익과 비용을 판단한 근거를 주석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이 대안의 장점은 IFRS 18과의 구조적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경상적인 영업손익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단점이라고 하면 이 비경상적 항목을 기준서에서 별도로 정의하지 않아서 이해관계자별로 다른 판단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두 가지 영업손익 중 제1118호에 따른 영업손익과 경상영업손익을 별도로 산정해야 하기 때문에 작성자인 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간단한 사례를 통해서 현행 KIFRS 영업손익, KIFRS 제1118호에 따른 영업손익 및 경상영업손익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것이 우리가 이제 익숙한 현행 KIFRS에 따른 손익계산서입니다. 영업이익이 20이고 퇴직급여, 충당부채 전입액, 지급수료 등은 영업손익에 포함되는 비용이고요. 이제 가운데에 있는 것이 KIFRS 제1118호에 따른 손익계산서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서 보셔야 할 것은 과거에는 영업손익에 포함되었던 비용 중 일부가 투자범주의 투자자산 취득비용이나 재무범주의 이자비용으로 변경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왼쪽의 현행 KIFRS 손익계산서에서는 판관비 항목이었던 퇴직급여, 중당부채 전입액, 지급수수료에 포함되었던 금액 중 일부가 제1118호에서는 영업의 손익에 해당하는 이자비용과 투자자산 취득비용으로 분류됩니다. 또한 현행 KIFRS 손익계산서에서 영업의 손익에 포함되었던 외화한산이익과 외화한산 손실이 제1118호에서는 각각 영업범주와 투자범주로 분류가 되고요. 현행 KIFRS에서 영업의 손익에 포함되었던 유용자산 처분이익과 손상차손은 제1118호에서는 영업범주로 분류되고 그 결과 이제 새로운 영업손익은 35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오른쪽에 있는 대안 1에 따른 손익계산서를 보시면요. 회사는 유용자산 처분이익과 손상차손을 비경상 항목으로 이제 판단을 한 사례입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제 1118호에 따른 새로운 영업손익에서 이를 차감한 경상영업손익 30을 영업범주 내에 중간합계로 표시하는 것이 이제 대안 1의 간단한 사례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대안 2는 주석으로 공시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대안 2가 동일하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안 3은
현행 KIFRS 영업손익을 주석으로 공시하는 방안입니다. 한 문단을 추가해서 현행 KIFRS 영업손익과 동일한 방식으로 정의를 하고요. 이 영업손익과 제1118호에 따른 영업손익과의 차이를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합니다. 이 장점은 현행 KIFRS 영업손익을 손익계산서에 표시하지 않고 주석으로만 공시하기 때문에 IFRS 18과의 정합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주석으로 공시함에 따라서 정보 전달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좀 단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1118호에 따른 영업손익과 현행 KIFRS 영업손익을 모두 산정하게 되어서 작성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안사는 IFRS 18에서 정의하는 새로운 영업손익만을 손익계산서에 표시하는 방안이고요. 그리고 각 기업들이 경상영업손익이나 현행 KIFRS 영업손익과 같은 경상적인 성격의 영업손익의 공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이를 NPM으로 활용하여 공시할 수 있습니다. 이 대안은 비경상적 항목 판단에 대한 논란과 IFRS와의 정합성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IFRS 18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렇지만 NPM을 기업마다 다르게 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 간 비교 가능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최근에 실시한 예비적 영장 분석 및 간담회를 통해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정밀 영장 분석에서는 이 쟁점사항 1에 대안 1, 3, 4를 고르게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답변자들이 대안 1과 대안 3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아니하고 답변한 것으로 보여서 각 대안에 대한 이해도를 추가적으로 높인 후 향후에 설문조사 등 보완적인 방법을 통해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 애널리스트 간담회에서는 대부분 대안 3을 지지했고 재무제표 작성자 간담회에서는 대안 3과 대안 4를 동일한 비율로 지지했습니다. 쟁점사항과 1과 관련해서 자주 들어온 질문 두 가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 경상영업손익과 현행 KIFRS 영업손익과의 차이를 묻는 질문이 많았습니다. 여기서 경상영업손익이라는 것은 제1118호에 따른 영업손익에서 비경상적 항목을 차감한 것이고요. 이 경상영업손익은 제1118호의 손익계산서의 구조에 맞춰 표시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기 때문에 제1118호의 손익계산서 구조에 정합하지 않는 현행 KIFRS 영업손익과 구별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질문사항은 이 현행 KIFRS 영업손익을 손익계산서의 영업범주 내의 중간획계로 표시하는 방안을 왜 고려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저희도 처음에는 현행 KIFRS 영업손익을 손익계산서에 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IASB 스태프와도 이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았습니다. 이 검토 결과 현행 KIFRS 영업손익을 IFRS 18에서 요구하는 손익계산서 구조에 정합하는 방법으로 적절하게 표시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을 드려보자면 현행 KIFRS 영업손익에 포함되는 비금융주사의 지분법 손익, 확정급여부채에 대한 손이자, 충당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 등은 새로운 기준서에서는 투자나 재무범주로 분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항목들 때문에 현행 KIFRS 영업손익을 제1118호의 영업손익 내에 중간획계로 표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현행 KIFRS 영업손익을 제1118호에 따른 영업손익 내에 중간합계로 표시하기 위해서는 현행 KIFRS 영업손익에 포함되는 모든 수익과 비용 항목이 제1118호에서도 영업범주로 분류되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일부 수익과 비용 항목이 투자범주와 재무범주로 분류되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표시 방법은 IFRS 18에서 제시한 손익계산서 구조에 정합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쟁점사항은 경상적인 영업손익의 변기기간입니다. 이 제1118호 재정공개초안에서는 쟁점사항 1에서 경상적인 영업손익에 대한 1, 2, 3에 따라서 변기, 즉 손익계산서에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공시하는 경우에 이러한 변기의 적절성에 대해서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 재검토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 방안의 장점은 실무 혼란을 줄이면서 향후 이해관계자 의견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단점으로는 회계정책 변경으로 인한 실무 부담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최근에 실시한 예비적 역량 분석 및 간담회에서의 논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보면요. 대부분의 이해관계자들은 쟁점 사항 2에 대해서 이제 3년부터 5년 정도, 이 정도의 일시적인 기간 동안만 일시적으로 변기하자는 이제 의견을 대체적으로 보였습니다. 47번과 48번 슬라이드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 쟁점 사항인 조기 적용 허용 여부입니다. 이 조기 적용을 허용하는 방안의 장점이라고 하면 조기 적용 유인이 있는 기업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IFRS와 일관된 회계 정책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실무 혼란 및 감독 당국의 관리 부담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 조기 적용을 허용하지 않고 27년도부터 일괄 도입하도록 하는 방안은 기업 간 비교 가능성을 확보하고 실무 혼란을 방지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 조기 적용 유인이 있는 기업들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IFRS 요구사항에 부합하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12월에 발표한 재정 공개 초안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쟁점사항 1, 2, 3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회계기준원은 제출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서 쟁점사항에 대해 결론을 내리고 이를 반영해서 KIFRS 제1118호를 최종 공표할 예정입니다. 최근에 실시한 예비적 역량 분석 및 간담회에서의 이제 논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이 쟁점사항과 관련돼서 이 이해관계자들은 대체로 조기 적용 허용에 이제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보였지만 이 쟁점 3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답변한 응답자들이 있는 것으로 보여서 설문조사 등 보완적인 방법을 통해 다시 확인하고자 합니다. 시간 관계상 이 52번 슬라이드는 넘어가고요. 다음으로 이제 기타 쟁점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 측정치의 식별 및 공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현재 국내에서는 이 농갭 측정치, 즉 회계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측정치의 활용도가 매우 낮아서 앞서 설명드린 MPM의 개념에 대한 실무진의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농갭 측정치의 활용 현황, MPM 공시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확인해 보고 적극적인 활용을 위한 방안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먼저 코스피 200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해 본 결과 농갭 측정치를 사용하는 기업 중에서 MPM 요건을 충족하는 측정치를 사용하는 기업의 비중이 현재로서는 매우 낮은 것으로 보였고요. 또한 이 농갭 측정치로 많이 사용되는 EBITDA, 이 EBITDA의 계산 방식을 살펴본 결과 이 IFRS 18 요구사항에 따라서 MPM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MPM 사용 기획과 관련돼서는 조사 대상 기업의 36%가 현행 KIFRS 영업손익을 MPM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다고 답변을 했고 38%의 기업이 이 감독기관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면 MPM을 사용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한된 인센티브로는 감리 제재 완화, 공시 관련 페널티 면제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MPM 공시와 관련된 우려사항으로서 기업 간 비교 가능성 저하 및 적극적인 활용도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됐고요. 이 회계기준원은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MPM 공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감독기관과 협의할 예정이고 감독기관의 MPM 모범 공시 사례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회계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7년도부터 제1118호를 적용해야 함에 따라 당연히 이제 회계 시스템을 변경해야 되고요. 이 따라서 예상되는 시스템 구축 비용 및 기간을 파악해보고 기업의 실무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지원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았습니다. 이 조사 대상 기업들은 대부분 현재까지 이 구체적인 시스템 구축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대부분 낮은 구축 비용을 예상했지만 상당한 구축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도 일부 있었습니다. 또한 대부분 시스템 구축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코드 오브 어카운트, COA라고 하는데 보통 계정 코드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런 COA의 세분화 작업과 이중 장부 관리 부담이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되었고요. 이 회계 시스템 제공 기업,
SAP 코리아나 영림원 같은 기업들과의 논의를 해봤는데 이 논의 결과 이 대체로 이제 구축 기간이 짧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중 장부를 작성하는 것은 그런 경우는 없을 것이다라는 이제 의견이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으로 이제 이러한 기업들은 기업 부담 최소화를 위해서 제 1118호를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해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이 회계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사항은 오늘 토론자로 참석해 주시는 SAP 코리아의 장하름 본부장님이 보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회계 기준원은 제1118호 도입에 따라서 변경되는 주요 계정 코드를 파악하기 위해서 회계 시스템 제공 기업 및 회계 법인 등과 추후에 이제 논의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분법 손익의 투자 범주 분류에 따른 비금융 지주사의 우려 사항입니다. 1118호에 따르면은 모든 기업이 지분법 손익을 투자 범주로 분류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분법 손익을 영업손익에 포함하고 있는 비금융 지주사의 우려사항을 확인하고 대응 방안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이 지주사의 지분법 손익 분류 현황을 먼저 조사해 봤는데요. 2023년 말 기준으로 32개사의 비금융 지주사가 지분법 손익을 영업손익으로 분류하고 있고 이 제1118호를 적용하게 되면 이 중 80%에 해당하는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비금융 지주사들은 지분법 손익의 투자 범주 분류로 인한 우려사항으로서 기업 가치 및 실적평가의 왜곡 가능성, 재무제표의 비교 가능성 저하, 투자자 및 정보 이용자의 혼란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얼마 전에 개최한 간담회에서 이제 비금융 지주사의 실무진 분들은 새로운 영업손익을 도입하기 전에 관련 제도를 준비해야 기준서 변경에 따른 비금융 지주사의 혼란이 최소화될 것이라는 이제 의견을 주셨고요. 이러한 제도 변경이 예로 제시된 것은 이제 제1118호를 이제 27년도부터 적용하더라도 이자 보상 비율과 같이 영업손익을 이용하여 산정하는 평가 지표에서 지분법 손익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하나의 예로서 제안했습니다. 저희 회계기준원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관련 법률과 제도가 준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5년 4월 말까지 재정 공개 초안에 대한 의견 조회를 실시하고 25년 중에 제1118호 제정안을 심의하고 의결하여 25년 하반기에 KIFRS 제1118호를 최종 공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사항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이제 공개 초안에 대한 의견 제출 현황이 매우 저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견 조회 기간이 아직 2주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공개 초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많이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주제 발표를 마치고 이어서 토론자분들을 모시고 패널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 진행을 위해 잠시 장례 정리가 있겠습니다. 좌장님과 토론자분들께서는 앞으로 자리 이동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토론은 좌장이신 회계기준위원회 윤재원 위원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위원님 토론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좌장을 맡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윤재원입니다. 먼저 Q&A 관련된 공지사항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에 Q&A 게시판이 상시 열려 있습니다.
지정 토론이 마무리되면 한 20여 분 정도 Q&A를 객석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장에서 계신 분들께서는 책상에 놓인 질의 양식의 질의를 작성해 주시면 기준원 스태프들이 모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분을 미리 지정해 주시면 더욱 효율적으로 토론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적극적인 참여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로 IFRS 18 도입과 관련해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그 의견을 청취하는 데 주된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기업들로부터 지정 토론을 의뢰하고 오늘 네 분의 귀한 토론자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먼저 기업 측을 대표해서 토론에 참석해 주신 네 분 토론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은행의 김진태 재무회계 팀장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음은 LS그룹 박주혁 회계팀장님이십니다. TCK 김태석 재무그룹장님이십니다. 코오롱 글로벌 장상윤 회계팀 차장님이십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부분들도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오늘 셉코리아의 장아름 본부장님 나와 계십니다. 다음으로는 감사인과 연구자 두 분을 모셨습니다. 감사인 측에서는 삼일회계법인의 김인영 상무님 나오셨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에서 18 관련된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 중이신 이상우 연구위원님 나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18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감독원에서도 역할을 담당하시게 되는데요. 감독원 김세리 팀장님 나와 계십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대략 한 1시간 10분 정도인데요. 8분의 토론자를 모셨기 때문에 한 50분 정도 시간을 배정하려고 합니다. 각 5분에서 한 6분 정도 토론을 해주시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소개해드린 순서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태 재무회계 팀장님 먼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은행 회계부 김진태 팀장입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IFRS 18은 재무성과에 대한 보고를 개선할 목적으로 손익계산서 표시 방식 개선에 초점이 맞추어진 기준서입니다. 기업의 성과를 보다 구조화된 방식으로 공시하고 비교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특히 영업손익을 투자, 재무를 제외한 자녀 범주로 정의함으로써 기존처럼 영업활동 여부에 대한 해석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줄이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로 보입니다. 다만 은행업과 같은 특수산업에서는 몇 가지 실질적인 어려움이 예상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은행업권 시각에서 회계기준원에서 제시해 주신 대안에 대한 의견과 제안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경상영업손익의 병기 문제입니다. 기준원에서는 대안 1과 2에서 경상영업손익을 별도로 정의하고 표시하는 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비경상영업손익을 주된 사업활동에서 발생하지 않은 일회성 수익이나 비용으로 정의하고 그 예시로 유형자산 처분 손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예시가 단순한 예시이긴 하지만 여기서도 비경상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은행권에서 유형자산 처분 손익은 금액적으로 중요하진 않지만 매년 발생하는 사항으로 경상 항목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런 판단의 차이는 유형자산 처분 손익뿐만 아니라 여러 경우에서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새로운 기준서의 영업손익 외에 별도의 영업손익을 정의하는 경우 재무제표 작성에 추가적인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대안 1의 경우는 손익계산서 내 경상영업손익이라는 별도의 중간합계를 표시하는 방안입니다. 이는 신영업손익이 가져올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제시한 대안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 이용자들이 신영업손익이 아닌 경상영업손익을 주요 지표로 이용한다면 IFRS 18 문단 24의 4 추가로 표시하는 중간합계가 IFRS에서 요구하는 중간합계보다 더 부각되어 표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요구사항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대안 3은 기존 영업손익을 병기하자는 접근입니다. IFRS 18 문단 C3에서 최초 도입 시 직전 비교 기간의 1001호와 1118호의 차이 내역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어 그 정보만으로 재무제표 이용자들이 정보 수요는 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 1118호의 도입 이후에도 주석의 세분화된 계정 가봉을 통해 재무제표 이용자가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기존 영업손익의 병기도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유로 대안 1, 2, 3은 오히려 새로운 기준서의 도입 효과를 희석할 수 있어 KIFRS에 포함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반해 대안 4, NPM의 활용 방안은 은행업권에서도 고려해 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준서에서 다 담지 못한 정보 요구사항을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지표를 통해 정보 이용자에게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국내에서는 아직 NPM 개념이 생소하고 외부 감사 대상이라는 점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에는 일정 수준의 가이드라인과 감독기관의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때에도 작성자의 지나친 주관이 개입될 수 있는 요구사항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는 외환 차이 분류 문제입니다. IFRS 18 문단 B68에서는 외환 차이를 해당 외환 차이를 발생시킨 항목에서 발생하는 수익 비용의 범주와 동일한 범주로 분류하도록 하되 과도한 원가나 노력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영업 범주로 분류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은행업에서는 외환 거래와 관련한 손익이 본질적으로 고객에게 제공하는 금융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실무 적용상 외환 차이를 영업 범주로 통일하여 분류하는 것이 업계 전체의 일관성과 비교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조기 도입과 관련된 논의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조기 도입 적용이 허용되더라도 은행업권에서는 실제로 1조기에 도입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직 본격적으로 IFRS 18의 도입 작업을 시작한 은행이 없어 도입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할 때 조기 도입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물리적 한계로 KIFRS에서 조기 도입 허용 여부는 저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대안 1, 2, 3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그 대안보다는 주석이나 NPM을 활용하는 것이 새로운 기준서 도입으로 인한 재무제표 이용자의 혼란을 최소화할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은행업권에서는 외환 차이를 영업범주로 통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업손익 병기 방법과 관련해서는 비경상손익의 구분이 투자자들에게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지적하시면서 은행업권에서는 NPM을 활용해서 적극적인 투자자 IR 활동을 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LS그룹의 박주혁 회계팀장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GLS 회계팀 박주혁 팀장입니다. 경상적인 영업손익병기 방법과 관련해서는 일단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경상적인 영업손익병기 방법 관련해서는 대한사를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KRF 제 1118호 신영업손익만을 표시하고 MPM 활용 가능한 것을 더 선호를 하고요. 시스템 이용할 경우에 이중장부 작성에 대한 부담은 크지 않을 것 같은데 대신에 이제 공시 재무제표를 좀 조정을 해줘야 되는 비효율을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MPM 같은 경우에도 기업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 인정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실제 기준서에 부합되지 않는 MPM을 기업 내부에서 이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경영 지표로. 그런 부분들을 했을 때는 자율성을 좀 인정해 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MPM도 감독기관과 외부 감사인이 얘기하고 있는 표준이라든지 아니면은 기타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말해주는 부분으로 조금 맞춰지는 것이 조금 더 위험하지 않을까. 위험하다기보다는 좀 더 정보 이용자들에게 좀 나쁜 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상적인 영업손익의 병기 기간이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신영업손익과 다른 경상적인 영업손익의 의무적 병기는 좀 되지 않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그러니까 기업의 자원 투입이 좀 많아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병기를 한다고 그러면. 그리고 필요하다면 최초 도입 시점에 주석으로 변경 효과를 공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기 적용 허용 여부 관련해서 다른 IFRS 기준서 도입 시에도 조기 적용 허용은 계속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서에 대한 조기 적용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필요성, 중요도에 따라서 기업이 판단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IFRS 조기 적용 허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신 생각을 하다 보면 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기 도입, 다른 기준서 같은 경우에도 조기 도입 관련해서 허용을 하더라도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기업은 많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조기 도입을 다른 기준서 같은 경우에 조기 도입을 한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크게 기업 입장에서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경영진인 성의 성과 측정지에 관련된 식별 및 공시 관련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기업 내부적으로 현재의 영업손익이라든지 그리고 조정 영업이익, 세전이익 그리고 에비타 같은 것들을 실제로 기업 성과평가,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성과평가하는 과정에서 사용을 이미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요 NPM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감독기관이나 모범공시 사례도 중요할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기업의 기준서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좀 허용을 좀 넓혀서 실질적으로 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고 공시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더 정보 이용자들에게 효율적이고 효과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계 시스템과 관련해서도 구축 기간 자체는 길지 않고 한 1년 내로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저희는 지주사이기 때문에 각 중간 지배회사들의 의견은 좀 청취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1년이라는 기간 아니면 더 짧은 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겠지만 IFRS 18에서 요구하고 있는 요구사항들이 명확하게 정의가 되었을 때 빠른 시간 동안에 도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주사의 특수성이기 때문에 제가 더 한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현재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GLS 기준으로 연결재무제표에 지분법 손익을 영업손익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분법 손익의 중요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회사 중에 하나고요. 대부분의 회사가 종속기업으로 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종속기업과 지분법 손익을 영업 외로 돌린다고 해도 큰 영향은 현재 상태로는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지주사 순수지주 회사 같은 경우에 지분법
종속회사가 많지 않고 오히려 지분법을 이용해서 그 투자를 하고 있는 지주사들이 많은 지주사들도 있다고 저는 알고는 있고요. 그런 상황들을 반영을 했을 때는 조금 더 폭넓게 조금 그러니까 지분법 손익이란 부분도 지주사라는 목적에 부합되는 부분이 있다면 영업손익으로도 분류할 수 있도록 좀 기준서를 좀 넓혀주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것을 전제로 영업손익의 병기에 대해서는 이제 반대하는 입장, 그래서 대안사를 지지하는 입장을 주셨고요. 또 NPM 공시에 있어서도 기업의 자율성이 존중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TCK의 김태석 재무그룹장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TCK 재무그룹장 김태석입니다. 우선 18호 IFRS 18호에 대한 얘기가 꽤 오래전부터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드디어 이제 저희가 이제 도입을 하게 된다는 걸 이제 피부로 느끼게 되는 세미나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일단 실무자 회사 입장에서 이제 또 실무진 입장에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여러 가지 이 어려움들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나왔던 XBRL 주석 공시 부분도 그렇고 또 18호도 그렇고 계속 변화가 많이 있는데 실무진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또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최대한 기업들이 부담을 안 느끼고 그 IFRS 18호를 잘 도입을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가장 우선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입장에서 이제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해서 이제는 의견을 드리면 첫 번째로 이제 경상적인 영업 손익의 병기 방법과 관련해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매출액 그다음에 기존 영업 손익 재무제표에서 매출액 그다음에 영업 손익 이 주요 KPI로 지표가 되고 그에 대한 평가를 받고 경영진도 그에 따르는 보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많이 변경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특히나 TCK 같은 경우는 수출의 비중이 한 50%가 됩니다. 그리고 달러 수출인데 최근같이 이렇게 환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 경영진의 성과가 환율에 의해서 좀 희석이 되거나 아니면은 왜곡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업손익의 병기가 반드시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추가로 TCK 같은 경우는 이제 모회사가 일본에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 IFRS 도입 자체도 아직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그에 따른 또 IFRS 18호 같은 경우 더더군다나 도입이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영업손익이 반드시 좀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한 3인 그 현재 영업손익을 주석으로 공시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영업손익의 병기 기간인데요. 그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해외에 있는 해외 모회사 또는 자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좀 이런 IFRS 한국에서 18호를 도입한다는 거에 대해서 좀 당연히 생소하게 느낄 거고 또 그 기간이 적응하는 기간이 굉장히 꽤 오래 걸릴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최대한 이제 병기 기간을 좀 길게 가는 것을 선호하고 있고 또 그에 따라서 해외라든가 아니면 다른 이해관계들이 이 IFRS 18호에 대한 적응 기간도 또 좀 여유 있게 가져가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조기 적용 허용 여부인데요. 사실은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이제 예전에 IFRS를 한국이 도입하게 된 게 한 20년 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도 이제 조기 도입했던 회사 중에 하나에서 이제 근무한 경험이 있는데
그때도 굉장히 혼란이 많이 있었고 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불과 이제 한 몇 년 이후에 이제 IFRS 도입한 회사에 비해서 굉장히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제 그런 비용들이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뭐 조기 도입 뭐 그리고 또 조기 도입이라고 해도 얼마 안 남은 것 같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조기 도입은 최대한 좀 자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 측정치에 대한 식별 및 공시와 관련해서 저희도 이제 그 계속적으로 이 재무 성과 지표가 이제 크게는 재무 수치랑 비재무 수치가 있는데 재무 수치 관련해서는 이제 현재는 매출액하고 영업이익, 그다음에 비재무 수치 관련해서 다른 항목들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이제 좀 주어진다면 저희도 이제 공시를 해야 되는 걸 따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회계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는 뭐 아까도 시스템 업체에서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런 COA 체계만 변경을 하면 개정 과목에 대한 성격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COA에 대한 그 개정 과목의 체계를 변경하고 그 경우에 따라서는 듀얼로 활용하면 뭐 최근 또 시스템들이 계속 발전하게 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 기업 입장에서는 큰 부담은 느끼지 않을 거로 생각하고 또 변환하는 부분도 뭐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룹장님께서는 환율 변동 효과가 많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제 기존의 영업 손익을 변기하는 방법도 고려 대상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대안 3을 말씀 주셨고요. 변기 기간도 가능하면 좀 길게 가져가는 것도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울러서 MPM의 경우에도 체계적으로 준비되고 지원이 된다면은 공시할 그런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기업체에서 나오신 토론자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코오롱 글로벌의 장상윤 회계팀 차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오롱 글로벌의 회계팀 장상윤입니다. 지금 실제 여기 나와 계신 분들하고 저하고 차이점 하나 말씀드리면 저는 아직은 직접 재무제표 작성에 열심히 뛰고 있는 현장 사람이고요. 현장 사람이다 보니 실제 뭐 큰 개념보다는 아직도 디테일한 건 많이 볼 수밖에 없어서 말씀드리는 게 좀 현장 위주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쟁점 중에서 경상적인 영업손익의 변기 방법은 개인적으로는 대안 4를 선택하고 있고요. 영업손익만으로 표기한다는 게 이제 개념이 너무 많이 바뀌어서 실제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은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뭐 구축 기간이나 뭐 시간이나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개인적인 생각에는 실제 저희가 작성하는 재무제표의 제일 밑에 단으로 내려가면 현업에 있는 분들이 이제 전표 작성이나 이런 걸 취합해서 내부 통제대로 절차를 거쳐서 이제 회계팀이 오고 회계팀이 검토를 거쳐서 재무제표를 작성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제일 밑에 있는 현업에 계신 분들한테 이 개념을 설명하고 이제 틀리지 않게 하는 게 전 생각보다 거기에 대한 시간이나 노력이 좀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은 하고요. 아까 이제 은행업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외환이나 이쪽은 영업범주에 속할 수도 있고 재무범주에 속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고 뭐 퇴직급여도 영업범주에 속하는 게 나올 수 있고 뭐 재무나 투자 쪽에도 나올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걸 일일이 다 관련자한테 전부 다 설명을 해서 그 사람들이 잘 하게 하는 거 하나 하고요. 거기에 대한 또 확인 절차는 당장 또 회계팀의 이제 직원들이 다 해야 되는데 실제 거기에 대해서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은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외부에 나가는 금전적 손실은 아닌데 그래도 노력은 굉장히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뭐 현업
영업에서 필요할 수 있는 뭐 교육 자료나 이런 게 좀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그 대안사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개인적으로는 신영업이익이라고 하는 개념이 저는 조금 더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유형자산이나 뭐 무형자산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여기에선 얘기는 안 했지만 자비익 잡손실 같은 이제 일시적인 것들이 많은데 그게 실제 저희가 재무나 투자 범주를 제외하면 영업 활동에서 발생되는 부수적인 효과라고 생각은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저희는 이제 건설 회사가 주된 사업인데 건설 회사는 건설 자재나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건축물을 만들다 보면 의도치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부산물들이 나옵니다. 뭐 자재에 대한 철근 자재가 나온다거나 그건 항상 고정적으로 매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산물들은. 근데 이 부산물들이 지금은 영업 외 수익으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건설을 하면서 당연히 들어가는 항목들인데 이게 비경상적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영업 외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는 실제 이제 이번에 도입된 신영업이익 개념이 현실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당장 과거의 영업이익과 이제 갭 차이 때문에 일반인들이 뭐 느끼기에는 이 차이에 대해서 조정 또는 뭐 이런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은 하시겠지만 저는 일단 개념적으로는 이게 더 영업이익을 조금 더 명확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차후의 비교 가능성에도 좀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은 해서 찬성하는 입장이다 보니 이걸 뭐 꼭 병기를 하거나 그런다기보다는 병기도 최소한으로 하고 병기 기간도 최소한으로 하는 게 조금 더 빨리 도입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대안사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기간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길게 한다고 해서 저는 무조건 좋다는 생각은 안 하고요. 최대한 짧게 하고 대신에 관련된 자료를 좀 사전에 많이 공유를 하면 개념적으로 뭐 영업이익에 대한 개념이 투자와 재무를 제외한 전체 범위다 보니 그렇게 어렵게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요. 당연히 이제 혼란은 있을 거지만 그래서 기간은 최소한으로 해서 뭐 3에서 5년이라고 아까 뭐 통계에서 나왔다고 하시는데 전 최소한 한 2년 내지 한 3년 정도만 하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굳이 병기를 한다면 주석으로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기 도입 허용 관련인데요.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신영업이익이 전 조금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기 도용 때문에 발생되는 불필요한 것들을 최소화하는 입장에서 조기 도용 허용을 안 했으면 합니다. 그냥 일시에 전부 다 허용했으면 하고요. 이제 뒷면의 이야기는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조기 도용을 허용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도 않을 것 같고요. 그럴 거라면 일부 회사, 몇 개 회사보다는 그냥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MPM 관련돼서는 조금 다른 입장이긴 한데요. 개인적인 견해일 수도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MPM을 공시를 하거나 대외적으로 말을 아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만 봐도 재무제표에 있는 금액이나 숫자로 표기되는 거 가지고 뭐 내부에서 결정을 하거나 그런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숫자로 표시되지 않는 항목들에 대한 평가 또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매출, 영업이익 중요하긴 한데요.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장기 공사가 많기 때문에 수주라는 개념이 들어옵니다. 그럼 이제 수주를 잘한 임원에게는 당장은 영업이익이나 매출이 없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보상 절차는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무제표의 숫자만으로 누군가 경영진, 회사의 경영진을 전부 다 평가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어서 MPM에 관련돼서는 회사의 의견을 좀 최대한 많이 존중하고 회사의 성격이나 이런 걸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이제 앞 사전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구축은 저도 개인적으로 한 뭐 1년 내외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근데 실제 시스템 구축이 1년 내외라기보다는 협의하는데 한 6개월, 시스템 구축은 한 6개월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은 되는데
다만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제 현업에서 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과 자료, 그다음에 저희가 확인해야 되는 절차 등은 보이지 않는 돈에 해당하지만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개념적으로 봤을 때 그 신영업손익이 기존의 영업손익보다 우월하다라고 판단하시고 대안 4를 지지하는 입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석의 기존의 영업손익을 변경한다 하더라도 교육을 통해서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기간은 축소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MPN과 관련해서는 기업의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된다는 거 한 번 더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기업계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를 잠시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대안 4를 지지해 주신 분이 3분 계시고요. 대안 3을 지지해 주신 분이 1분 있으십니다. 조기 적용과 관련해서는 조기 적용을 하겠다라고 이제 판단하신 기업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기 적용을 불허할 것까지는 없지 않나라는 의견을 주신 분들이 다수인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는 아주 큰 부담을 느끼고 계시지는 않고 한 1년 정도의 준비 기간으로 성공적인 도입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로드맵을 조금 더 명확하게 이끌어 주실 수 있는 우리 셉코리아의 장아름 본부장님께서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SAP 코리아 장아름입니다. SAP는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저는 회계 시스템 구축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IFRS 18 적용과 관련해서 일부 기업, 특히 대기업의 지주사를 중심으로 IFRS 18 적용을 대비해서 이미 COA 분석을 시작하고 계신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하지만 아직 많은 기업들이 구체적으로 회계 시스템을 어떻게 변화시켜야겠다라는 계획을 하고 있는 단계는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제 회계 시스템 제공 업체로서 2가지 정도의 의견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KIFRS 제1118호 제정 시에 글로벌 IFRS 18 기준과 최대한 유사하게 수용하는 방향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현 시점에서 선제적으로 IFRS 18 적용을 이제 분석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대부분 글로벌 지사를 운영하는 대기업이거나 연결 기업이 많은 대기업의 지주사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 회계 시스템에서 많은 계열사나 법인들의 재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IFRS 18을 원활하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국제 회계 기준과의 일치성이 보장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경상적인 영업 손익을 판단하는 데 있는 우려를 고려했을 때 역시도 대안 4가 현재 시점에서는 가장 부합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2번째는 COA를 재정의 세분화하는 작업과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외화 환산 손익을 기존과 다르게 발생 원천에 따라서 3가지 범주로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이로 인한 기업의 계정 과목 체계가 크게 변경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물론 기존 COA가 얼마나 세분화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외화 미수금의 경우에는 고정자산이나 재고자산의 처분 또는 대여금의 회수 등 거래의 성격에 따라서 계정 과목을 세분화해서 관리해야만 실제로 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 영업, 투자, 재무 이 3가지 범주로 분류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기업에서 COA를 정비하는 시점, 이 시점에 참고할 수 있도록 손익계산서의 범주 분류 기준에 대해서 다양한 사례를
사례가 제공이 된다면 실제 기업이 COA를 정비하고 변경하고 또 시스템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큰 혼란을 야기시키지 않고 투입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SAP의 IFRS 18 적용에 따른 시스템 변경은 아직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과거 IFRS 적용 사례를 기반으로 해서 예상되는 변경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이미 이 자리에는 과거 새로운 회계 기준을 적용하는 것 자체를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잠깐 이제 IFRS 16을 적용했던 과거의 경험을 한번 되짚어 보면 크게 두 가지 페이지로 구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회계 기준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 새로운 회계 기준이 우리 회사에 미칠 영향,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 리스 계약에 대한 조건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우리의 계약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줄지를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이런 기준에 맞게끔 시스템에서 회계 처리 방안에 대해서 수립을 하셔야 되는 것들을 보통 PI 단계를 거쳐서 정리를 하세요. 그리고 이런 PI 결과물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 IFRS 16 기준을 시스템에 적용할 계획을 하셨을 텐데요. 이 계획 안에는 이제 사용 중이셨던 솔루션의 종류에 따라서는 자체 개발을 통해서 변경을 한다든지 또는 신규 솔루션을 도입을 해서 아마 적용을 하셨을 겁니다. 실제로 IFRS 16을 시행할 당시에 만약 SAP 솔루션을 사용한 고객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SAP 솔루션에서 제공이 되는 이제 표준 계정 과목 리스트들을 한번 참조를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모든 리스를 자산과 부채로 인식해야 함에 따라 사용권 자산 계정, 리스 부채 계정 등이 목적에 맞게끔 표준 템플릿으로 추가가 되어서 제공이 됐고요. 이렇게 SAP가 제공하는 템플릿,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PI 단계의 결과물들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 우리 회사의 계정 과목들을 반영하는 과정을 이제 거치셨을 거고요. 만약에 이제 SAP 솔루션을 사용을 했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IFRS 16 요건을 지원하기 위한 솔루션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솔루션 변경을 시스템에 반영을 하셔가지고 적용을 하셨을 거고요. SAP 같은 경우에는 방금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표준 템플릿들을 포함한 이제 프로세스, 비즈니스 프로세스 시나리오라든지 아니면 솔루션 자체를 셋업하기 위한 이제 가이드를 포함을 해서 제공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가지고 이제 아마 당시에 시스템을 구축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IFRS 18과 관련해서 현재 SAP 시스템의 변경 범위나 방향은 아직 미정입니다. 다만 과거 15, 16, 17에 대한 이제 과거 경험을 비추어 봤을 때는 아마 거의 유사한 형태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자면 시스템 관점에서 IFRS 18과 KIFRS 제1118호를 적용하기 위한 고객 기업에서는 각 손익 계정들이 어느 활동에서 속하는지 미리 정의하고 그리고 결산 시에 이 기준에 맞게 자동으로 분류하기 위한 COA 변경, 결산 프로그램들의 변경이 반드시 수반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SAP의 회계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IFRS 18을 기준으로 업데이트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예상이 되고 있고요. KIFRS 제1118호와의 갭에 따라서 특히 글로벌 지사가 있는 IFRS 18과 KIFRS 제1118호를 모두 적용을 해야 되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이제 이 갭에 따라서 회계 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기간이나 비용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고려하셔가지고 이제 기준을 정의해 주시는 걸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하름 본부장님께서도 국제적 정합성을 고려할 때 대한 사례에 지지하는 입장을 주셨고요. 또 기업들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시스템을 설계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COA를 재설계하는 과정에서 미리 범주 분류와 관계하여서 참고할 만한 사례들이 축적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새로운 기준서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감사할 감사인의 입장에서 사물회계법인 김인영 상무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물회계법인의 김인영입니다. IFRS 18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손익계산서의 비교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자본시장이 개방돼서 해외 투자자가 국내에 투자할 수 있고 국내 투자자도 해외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118호는 IFRS 18과 정합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이런 측면에서 1118호에 포함될 여러 가지 대안들이 어떤 우려가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안 1과 2는 경상적인 영업손익을 재무제표에 표시 또는 공시하는 안입니다. 경상적인 영업손익을 신영업손익에서 비경상적인 항목을 제외하여 산정하고 비경상적인 항목을 발생 원인 및 빈도를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경상과 비경상을 구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비경상 항목을 발생 원인 및 발생 빈도를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설명하면서 예시에서 유형자산 처분 손익 예시를 들고 있는데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이 매일 유형자산을 처분한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업은 1개월에 한 번 유형자산을 처분합니다. 또 다른 기업은 3개월에 한 번 유형자산을 처분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업은 1년에 한 번 유형자산을 처분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기업은 10년에 한 번 유형자산을 처분합니다. 그러면 어떤 기업의 유형자산 처분 손익은 경상이라고 생각하시고 또 어떤 기업의 유형자산 처분 손익은 비경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는다면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업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유형자산 대비 처분가액 비율이 5% 이상이면 경상, 5% 미만이면 비경상, 이렇게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기업이 500대의 컴퓨터를 사용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의 정책은 컴퓨터를 사용한 지 4년이 지나면 컴퓨터를 처분합니다. 이 기업은 유형자산 처분 손익이 경상일까요? 만약에 이 컴퓨터를 한 대 가지고 있는 기업이 이런 회계 정책을 가지고 있고 컴퓨터 한 대를 처분한다면 이 기업의 유형자산 처분 손익은 경상일까요? 비경상일까요? 얼마나 자주 처분을 하는지로 판단해야 하는지, 금액 비율로 판단해야 하는지, 횟수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발생 원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지금 말씀드렸던 사례에서 생각하셨던 본인만의 생각이 있으실 텐데 지금 옆에 앉아 계신 분의 생각과 동일할까요? 아니면 회사의 생각과 또는 감사인의 생각 또는 투자자의 생각 또는 금융당국의 생각이 동일할까요? 이렇게 경상, 비경상에 대한 판단이 판단 주체별로 다른 결론이 내려진다면 이 정보는 이미 비교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경상, 비경상의 개념이 모호한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에 회계 기준에 경상손익과 비경상손익인 특별손익을 표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기준은 2006년에 기업회계 기준서가 도입되면서 국제적 정합성과 실무적 자의성을 이유로 경상손익과 비경상손익인 특별손익의 표시를 삭제했습니다. 그 20년 동안 우리는 회계 기준에서 경상손익과 비경상손익의 개념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설령 과거에 있었던 1998년에 경상, 비경상 손익을 그대로 가지고 온다 해도 특별 손익에 포함되는 비경상 손익은 자산 수증이익, 재해 손실 정도로 매우 특별한 항목들이었습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유형자산 처분 손익과는 거리가 먼 항목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KIFRS에서 영업손익을 표시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적용하고 있는 영업손익은 2012년 회계기준 적용의견서 12-1이 발표되어 회계기준서에 반영된 지 이미 12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감사를 할 때 기업과 감사인이 항상 회계 기간마다 고민하는 이슈입니다. 최근 20년간 사용한 적도 없고 개념도 모호한 경상적인 영업손익이라는 개념이 도입이 되면 기업과 감사인은 재무제표 작성 시 매우 큰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제 대안1은 재무제표 본문인 손익계산서 내에 경상적인 영업손익을 표시하는 안입니다. 기준서에서 구조화된 유용한 요약 정보를 제공을 한다라고 하면 중간합계를 별도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는 요건이 있습니다. 요건은 보시면 손익계산서의 구조와 양립 가능해야 되고 매 기간마다 일관성을 유지해야 되고 다른 중간합계보다 부각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경상 영업손익이라고 하는 거는 그 상황에 따라서 경상, 비경상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에는 비경상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단기에는 경상이라고 바뀌면 그때 기간 간 일관성을 위해서 표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IFRS 18과 정합한지의 여부는 국내 정보 이용자와의 판단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본시장이 개방된 한국에서 해외 정보 이용자들의 판단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경상적인 영업손익을 손익계산서 본문에 표시를 하면 해외 정보 이용자들은 한국의 손익계산서는 IFRS 18과 정합하다고 판단을 할까요? 1118호 제정 시에는 해외 정보 이용자의 의견 등도 수렴해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IFRS와 정합하다는 결론이 난 후에 반영하는 신중한 접근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안 3은 현 영업손익을 그대로 공시하는 안입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익숙할 수 있으나 IFRS 18 도입에 따라서 개정 과목도 정비하고 시스템 변경도 필요하고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 측정치도 추가 공시해야 하는 등 기업의 부담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별도 재무제표뿐만 아니고 연결 재무제표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런 기업에게 또 현 영업손익을 공시하는 것은 또 다른 부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꼭 1안, 2안, 3안 중에 어느 하나는 반드시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래도 3안이 1안이나 2안보다는 혼란을 작게 일으킬 거의 혼란이 없을 것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1, 2, 3안 중에서 고르라고 하면 그래도 3안이 더 나아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이제 세 가지의 제가 말씀드린 이유로 저는 IFRS 18을 1118호로 적용을 할 때 대안 4를 지지를 합니다. IFRS 18을 그대로 적용함으로 인해서 기업 간 비교 가능성을 높이고 IFRS 18과의 정합성을 높일 수 있고 그리고 경영진이 정의하는 성과 측정치를 활용하여 현재의 KIFRS의 현 영업손익을 공시하여 기업의 성과를 투자자 등 정보 이용자에게 잘 전달할 수 있고 IFRS 18 도입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대안들에 대한 회계법인 입장에서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상손익의 구분의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요. 결론적으로 대안 4를 지지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직 두 분의 토론자가 남아 계시고 저희가 살짝 그 스케줄에서 지금 멀어지고 있는데요. 좀 가급적이면은 5분에서 6분 내외의 시간을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시장연구원의 이상호 연구위원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자본시장연구원의 이상호입니다. 작년 5월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 18 관련해서 학계, 회계기준원에서 학계와 기업계, 특히 이제 주로 이제 학계에서 응답 비율이 높았던 것 같은데 설문조사를 했었을 때 그 경상 영업 손익에 대한 병기의 필요성을 한 60% 정도 이렇게 동의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사실 이 회계 분야에서 학계와 실무계의 거리가 거의 뭐 화성에서 금성 수준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런 측면에서 많은 괴리감이 있구나라는 거를 좀 느끼고 또 많은 현실적인 고민들과 그런 타당한 고민들을 이제 좀 오늘 배우는 자리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이 투자자 유용성 측면에서 경상적인 영업 성과 정보를 좀 직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회계 원칙이 좀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현행 이 K-IFRS 영업이익은 우리 시장에서 정말 오랜 기간 동안 투자자에게 상당히 유용하고 그리고 명확한 신호를 제공해 왔습니다.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그리고 판관비를 제외해서 산출하기 때문에 조금은 좀 단순해 보이기는 하지만 소위 이제 바텀라인 인컴이라고 하는 당기 순이익보다도 그리고 매출 총이익보다도 사실 미래 기업 가치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굉장히 유용했습니다. 이런 결과는 현재의 영업 손익이 경상적인 수익성이나 미래의 현금 흐름을 반영하는 정보로서 오랫동안 기능해 왔기 때문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또 어떻게 보면 그동안 재무제표 작성자와 그리고 감사인 간에 영업이냐 영업 외냐를 가지고 치열한 논쟁과 판단이 또 있어 왔던 덕분에 이 핵심적인 정보 이용자인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또 유용한 정보를 제공받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문제는 IFRS 18이 원안대로 도입이 되게 되면 이 유용한 성과 지표를 앞으로는 더 이상 시의적절하게 좀 활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준원에서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만은 18 영업 손익 같은 경우에는 비경상 항목을 포함한 잔여 항목의 총 집합이거든요. 그래서 유럽 입장에서는 사실 없던 정의가 생기기 때문에 기술적인, 형식적인 비교 가능성은 분명히 제고될 겁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목적 적합한,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 의사결정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경제적인 의미에서의 비교 가능성이 제고될지는 불확실합니다. 여러 선행 연구에 기반해서 판단해 보면 실질적인 비교 가능성은 저하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18을 어떻게 도입할지를 결정할 때에는 우리나라 정보 환경에서 첫 번째로 투자자 유용성이 얼마나 저하될지,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것을 MPM이라는 기업의 어떤 자율적인 공시 체계로 보완할 수 있을지, 이 두 가지 질문을 좀 던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준원에서 이제 제시한 4가지 대안에서 그 실효성을 가늠하는 이 핵심 질문이 제가 2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 최근 H사의 사택토지 매각 사례를 보면 이 18이 원안대로 도입이 됐을 때, 대안 4로 도입이 되었을 때 우리 시장에서 어떠한 혼란을 초래할지를 좀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택토지 매각으로 약 967억 원이 영업이익에 포함이 됐는데 시장에서는 이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회성의 사택토지 매각 이익이 포함이 됐고 이를 제외하면 사실상 어닝 샥에 가깝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제 논란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계 처리가 된 건지 확인을 해보려고 했는데요. 2월 6일 공시 시점, 실적 공시 시점에 공개된 IR 자료나 거래소 공시 자료로는 확인이 불가능했습니다. 거의 40일 지난 시점에 공시된 재무제표 주석을 보고서 추정을 할 수 있었거든요. 추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확신은 아닙니다. 아마도 토지를 유형자산에서 재고자산으로 대체한 다음에 처분이익으로 인식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는 H사에 부동산 개발 사업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 같고요. 만약에 부동산 개발 사업부가 없었다면 현행 기준으로는 영업이익에 반영하지 못하니까 이런 논란도 아마 없었을 겁니다. 문제는 18이 이제 원안대로 도입이 되게 되면 영업이익으로 무조건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논란, 장기간의 어떤 40일간의 평균적으로는 우리 상장사 통계를 내보면 한 30일 정도 이 시차가 있습니다. 비경상 정보의 공백이 발생하는 현상이 빈번하게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이제 물론 IASB 같은 경우에는 NPM을 보완 수단으로 생각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 시장은 NPM 기반이 미흡합니다. 가치 관련성이 높은 성과 정보, 중개 기반도 상당히 취약한 편입니다. 이 애널리스트가 팔로우하는 기업 비중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7%도 안 되거든요. 또 요즘 유능한 애널리스트 분들은 또 미국 기업을 커버하시는 추세여서 사실 큰 기업이나 우량 기업을 제외하면 대다수 기업에서 뭐 NPM이 실효적인 보완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조금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시장 전체의 어떤 정보 환경적 특성, 그다음에 투자자 유용성을 최우선적으로 감안한다면 대안 1이 베스트는 아니지만 합리적인 절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준원이 제시한 4가지 대안 모두가 IFRS 18 구조에서는 정합성을 확보한 대안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IASB에서도 인정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IFRS가 단일의 원칙을 중심으로 하지만 개별 국가 상황에 따라서 기준서의 도입 취지, 투자자 유용성 제고를 더 잘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원칙의 틀 내에서는 좀 합리적인 대안을 검토하는 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안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대안 1이 사실 작성자나 감사인 모두에게 편한 선택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 다소 부담스러운 것도 있겠고, 그렇지만 사실 지금도 주된 영업, 경상성에 대한 치열한 판단은 해오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핵심적인 정보 이용자인 투자자 관점에서 유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지 계속해서 함께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 박사님께서는 투자자 유용성 관점에서 대안 1에 대한 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역시 오늘 토론자님들의 토론이 매우 활발하고 뜨겁습니다. 마지막으로 감독 당국의 입장을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의 김세리 팀장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융감독원 회계감독부 국제회계기준팀장 김세리입니다. 앞서 토론자분들께서 K-IFRS 1118호 공개초안에 대한 쟁점 사항과 관련해요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이런 자리를 통해서 K-IFRS 1118호에 대해 알리고 조금 더 고민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선 공개초안 의견 제출 기한인 4월 말까지 기업 입장에서랑 어려운 점이나 같이 논의하고 싶은 점 등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저희도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해서 원활하게 새로운 기준이 도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앞에서 영업손익 변화와 관련해서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저는 NPM에 대해서 조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K-IFRS 1118호에서는 경영진 성과측정치 개념을 도입하여 비회계적 기준 성과측정치를 자의적으로 공시 활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최근 회계기준원에서는 코스피 200 기업 중 IR 자료에서 농갭 측정치를 사용하는 79개사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회사들이 에비타와 현재 영업손익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NPM은 기업의 재무 성과에 대한 유용한 정보에 관해 이해관계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국내 기업들에게는 생소한 개념이라 현재 널리 활용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개념인 NPM에 대한 주속 공시와 관련해서 기재 오류 등 감사 및 감리 관련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고 공시 및 감사 부담으로 오히려 NPM 공시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경영진과 투자자 간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상황과 여건에 맞는 NPM을 개발하여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도 NPM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철저한 준비를 당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회사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1차적으로는 재무정보 생산자인 기업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2025년인데 27년 시행이니 아직 멀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IFRS를 최초 도입할 때나 수익 등 중요 기준서가 개정되었을 때를 생각해 보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미리 준비해야 실제 기준서 시행 시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은 이미 여러 차례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손익계산서 표시 방법 변경으로 인하여 회사의 회계 시스템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 수 있는지, 회계 시스템 변경 작업 시간에 얼마나 걸리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등 고려할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여러 개의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모회사의 경우에는 더욱 챙겨야 할 사항이 많을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새로운 기준서 시행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새로운 기준서가 큰 혼란 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감독 관련 규정이나 업무 보고서 양식 등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여 차질 없이 준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K-IFRS 1118호 공개 초안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의견을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독원 입장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다시 한번 약속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시간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아 있는 상황인데요. 한 10분여 정도 지금 접수된 Q&A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청중 Q&A 내용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SB가 개정한 이유가 정보 이용자의 비교 가능 일관된 정보 전달을 위한 것인데 국내에서만 따로 경상 영업이익 등을 제공하는 것은 위 취지와 상충될 수 있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ISB도 해외 애널리스트 등 이용자 의견을 반영했을 텐데 우리의 상황과 해외 상황이 어떤 별도 고려사항을 정당화할 만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관련해서는 우리 이춘호 팀장님께서 답변 주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예, 저희 쟁점사항 인과 관련돼서 이제 대안일에 대한 이제 질문 사항인 것 같고요. 일단 쟁점사항 1에서 이제 제시된 4가지 대안은 각각 다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안일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이제 이상호 박사님이 장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얘기를 해주셨고, 그다음에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일단 이 unusual income, 그러니까 이 비경상적인 손익에 대해서 왜 IASB가 정의를 못했는지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IFRS 18의 이제 결론 도출 근거에 있는 내용입니다. 설명을 드리면 맨 처음에 이 IFRS 18 공개 초안을 개발할 때 IASB는 비경상적인 수익과 비용을 정의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안 사항을 만들어서 이제 의견 조율을 했는데 이 각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다 달라서 자기들이 도저히 정의를 내릴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이제 결론 도출 근거에 이제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거와 관련돼서 이제 저희가 대안일의 단점으로 이 회사의 판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그런 단점을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 측정치 공시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오늘 NPM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요. 아직도 이 NPM의 공시가 기업의 선택 사항인지 아니면 의무 사항인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업은 회계 기준에서 일단 정하지 않은 측정치가 만약 수익과 비용의 중간 합계 공시를 선택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측정치가 K-IFRS 1118호에서 요구하는 그 NPM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의무적인 공시 사항이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한두 개 질문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범주별로 손익을 구분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논의가 있었는데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질문하신 분이 계십니다. 건설 회사의 경우에 장기간에 걸친 공사 대금으로 인한 현재 가치 할인 공사 미수금에 대해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을 손익계산서상에 어떤 범주로 분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예, 이 팀장님 말씀 일단 주시죠. 공사 미수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설회사의 매출을 발생시키는 제한화 용역의 공급으로 이제 생기는 자산이기 때문에 자산이라고 이제 IFRS 18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산은 기업의 다른 자원과 대부분 독립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자산으로 이제 보지를 않기 때문에 IFRS 8은 이 자산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수익에 대해서는 꼭 집어서 이거는 투자 범주가 아니라 영업 범주로 분류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플로어 질문은 아닌데 오늘 이제 비금융 지주사에서 지분법 손익의 범주 분류에 대한 질문을 많이 주셨습니다. 기존에 이제 영업손익으로 분류되었던 부분들이 이제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생기는 혼란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우리 이 팀장님께서 애초에 왜 지분법 손익에 대해서는 범주의 구분을 명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배경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지분법 손익을 투자가 아니라 영업으로 넣어야 된다고 하는 의견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IFRS 18의 결론 도출 근거를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의 지주사하고 비슷한 기업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외국에서도 이거는 영업으로 넣어달라라는 이제 요청을 많이 했고 여기에 대해서도 IASB가 오랫동안 이제 논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이제 IASB가 결론을 내린 것은 이 지분법 손익에는 이제 지분법 손익의 원천에 따라가 보면은 영업 이익뿐만이 아니라 이자 비용도 있고 그다음 법인세 비용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영업 범주로 갖고 오게 되면은 투자자들이 지분법 손익을 일반적으로 평가하는 그러한 관행에 맞지 않다라는 근거를 대고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영업 활동으로 분류를 하려면은 내가 이 회사를 지배해야 되는 거 아니냐. 관계 기업에 대한 지분법 손익을 영업으로 갖고 오는 것은 이 관계 기업을 이제 지분법으로 처리하는 그러한 논거에 맞지 않다라는 근거를 들어서 최종적으로 이제 지분법 투자 손익은 어떤 유형의 회사에도 관계없이 투자 유형으로 구분한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와 토론 중에서 정말 많은 좋은 의견을 청취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아직 공개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나누지 못한 그런 말씀들은 공개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윤재원 의원님 감사합니다. 우리 회계 실무에 광범위하고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기준서인 만큼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이윤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님, 발표자님, 토론자님 그리고 좌장님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을 내시어 세미나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회계기준원은 국내 이해관계자분들이 새로운 회계기준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준비하실 수 있도록 적시의 토론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